한국 영화 한 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미 50개 도시, 150여 개 극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입니다. 화려한 액션, 히어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객 점수는 96%. 제발 더 상영해달라는 현지인들의 요청에 상영 기간은 끝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주인공은 뜻밖에도 570년 전 조선의 사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뉴욕, 대만, 호주인들이 일제히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과 산나물, 그리고 된장. 570년 전 유배지에서 16살 소년 왕이 마주했던 비극의 밥상입니다. 이 열풍의 한국 관련 도서는 2565% 폭주했고 조용했던 땅 영월의 방문객은 8배나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할리우드 30년 경력의 베테랑 평론가마저 이 유배지를 보겠다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의 무엇이 전 세계인의 심장을 움직인 걸까요?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경이로운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종이 누군지, 조선이 뭔지, 유배가 무슨 의미인지. 미국이 건국되기도 300년 전 이야기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무대는 할리우드였으니까요. 마블, 디즈니, 유니버설. 그게 진짜 메이저 리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0년 전 산골 마을의 보리밥 한 그릇이 왜 뉴욕타임스 일면에 올라갔는지, 60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왜 할리우드보다 강력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레인입니다. 뉴욕에서 30년 넘게 영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칸, 베니스, 선댄스는 거의 빠짐없이 다녔고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사회는 일주일에 서너 편씩 소화했습니다. 수천 편을 봤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을 첫 시사회에서 다뤘고 제임스 카메론의 신작도 누구보다 먼저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보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는 영화가 있다는 걸요. 줄거리만 읽으면 어떤 연출이 나올지, 어떤 감정선을 밟을지, 관객이 어디서 울고 어디서 웃을지가 보입니다. 30년 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죠. 효율적이었고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맨해튼에 있는 제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 봐야 할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 담당 기자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타로 투입된 겁니다. 편집장한테 전화가 왔을 때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마이클, 내일 오후 한국 영화 시사회 좀 가줄 수 있어? 담당 기자가 못 간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 스케줄이 비어 있었을 뿐이었죠.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영화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6번째 왕이 10살에 즉위했는데 숙부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당하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16살 소년 왕의 비극. 한국에서 개봉한 지 한 달 좀 넘어서 1,400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역대 흥행 6위라고요. 겨울 왕국2를 넘어섰다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북미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국 내수 흥행은 한국 내수 흥행일 뿐이에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받았을 때도 솔직히 놀랍긴 했지만 그건 봉준호라는 천재 감독의 예외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이죠. 로튼 토마토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관객 점수 96%. 높긴 하네요. 하지만 참여자가 아직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교민들이 자국 영화에 후한 점수를 주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객관적 지표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서구권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단종이 누군지 아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570년 전 이야기라고요. 미국이 건국된 게 1776년입니다.
그보다 300년도 더 전의 역사예요. 우리에겐 왕이 없었고 왕조도 없었습니다. 유교가 뭔지, 유배가 어떤 의미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웠죠. 안 될 거라는 확신. 그래서 미리 써뒀습니다. 리뷰의 첫 문장을요. 노트북 화면에 커서를 놓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동양의 눈물 장사 예상대로. 깔끔하잖아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독자들도 바로 이해할 겁니다. 아, 또 그런 영화구나. 과거 회상이 길게 늘어지고 감정 과잉 연출로 눈물을 짜내고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2시간 반이 지나가는 영화. 나머지는 내일 극장에서 나오면서 채우면 됩니다. 편하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기생충은 훌륭했고 올드보이도 인상적이었죠. 한국 감독들의 연출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술 영화 섹션에서 가끔 언급되는 수준이었어요. 제주 무대는 할리우드입니다. 1년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동시에 보는 영화들. 거기가 진짜 전쟁터이고 거기가 메이저 리그입니다. 아시아 역사물은 솔직히 그 리그에 끼지 못한다고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불빛을 보고 나온 거겠죠. 뭐 하냐고 묻길래 내일 한국 영화 시사회에 간다고 했더니 웃더군요. 당신이 한국 영화를? 살짝 비꼬는 투였지만 아내도 알아요. 제가 할리우드밖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아내도 잘 아니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틀이면 끝날 일이야. 영화 보는데 2시간 반, 리뷰 쓰는데 서너 시간. 1000단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송구하면 끝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서재 창문 너머로 맨해튼 야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저 어딘가에 있는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반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미리 써둔 첫 문장 뒤에 나머지를 붙이면 끝이에요. 30년 동안 수천 번 해온 일입니다.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간단한 하루가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극장에 들어선 건 오후 2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링컨센터 근처의 독립예술극장이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죠. 보통 이런 극장에서 외국어 영화를 틀면 관객이 20명만 돼도 선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좀 이상했어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평일 낮인데요. 더 놀라운 건 구성이었습니다. 아시아계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백인 중년 부부, 흑인 청년 둘,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여성 그룹까지. 현지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극장 입구 유리문에 안내문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관객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상영 기간을 연장합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상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영화가요. 자막으로 봐야 하는 한국 사극이요. 좌석은 중간쯤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앞도 뒤도 아닌 자리. 취재하기엔 딱 좋은 위치죠. 노트와 펜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메모할 수 있게 작은 손전등도 준비했어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입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좌석의 절반 이상이 차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외국어 영화 상영관에서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2시간 반이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왔어요. 당연히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화면 아래 영어 자막이 떴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건성으로요. 궁궐 장면이 나오고 정치적 음모가 펼쳐지고 누가 누군지 파악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빼앗는 숙부, 쫓겨나는 어린 왕, 복잡한 인물 관계들. 솔직히 처음 10분은 집중이 안 됐어요. 노트에 몇 자 적었습니다. 도입부 느림. 미국 관객에겐 낯선 설정. 그리고 시계를 한번 봤죠. 2시간 남았네.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궁궐이 사라지고 산골 마을이 나왔어요. 강원도 영월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이 등장했죠. 촌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오는 순간 영화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쉴 틈 없이 말하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배된 귀족을 마을에 데려오면 식량도 들어오고 아들 공부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계산으로 일을 벌이는데 막상 데려온 사람이 폐위된 왕이에요. 원하던 그림이 아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하고 먹여야 하고 문제가 터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시도하고 항상 무언가를 연기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진심이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관객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같은 장면에서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촌장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어요. 코미디인 줄 알았습니다. 비극이라고 들었는데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게 이 영화의 리듬이었습니다. 웃기다가 갑자기 먹먹해지고 따뜻하다가 불현듯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밥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박한 밥상. 보리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어요. 어린 왕은 처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평민의 밥을 먹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왕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배우의 눈빛에 숨이 멈췄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왕으로서의 무게감과 아이 같은 순수함이 동시에 담긴 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표정이었어요. 억지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 보이는 얼굴. 왕과 백성 사이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이 밥 한 끼 사이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펜을 쥐고 있었는데 메모를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멈춘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을 읽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더군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제가 화면 아래 글씨가 아니라 배우들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영화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단종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한 겹씩 쌓여가는 과정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웃기다가 슬프고 따뜻하다가 먹먹하고 그 경계를 오가는 리듬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상태였어요. 시계를 볼 생각조차 안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는 인물이었는데 등장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대사도 한 줌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화면에 있는 동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적은 대사 안에 켜켜이 쌓인 감정이 보였어요. 왕을 향한 충심, 체념,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슬픔 같은 것. 단 몇 분의 등장으로 영화 전체의 밀도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됐어요. 천미도. 짧은 출연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촌장 역의 배우는 갈수록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적인 사극의 흐름을 단숨에 깨부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텐션을 이 사람이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코믹한 장면에서는 극장 전체를 웃겼고 진지한 장면에서는 숨소리마저 삼키게 만들었어요. 촌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영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왕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면서도 그 안에 감춰진 인간적인 두려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읽히는 연기. 이런 배우를 저는 할리우드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왔습니다. 촌장이 단종의 방 창문을 고치다가 나무살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이 꺾이는 아주 가벼운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의 얼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대사 한 줄 없이, 표정만으로 극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0분이 시작됐습니다. 단종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었어요. 자막에 대사가 떴습니다. 절대 저들 손에 죽지는 않겠다. 16살 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촌장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처음 유배지에 왔을 때 뗏목을 타고 건넜던 바로 그 강. 같은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 강을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물에 떠있는 작은 몸. 종이처럼 가벼운 시신을 촌장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져 올리는 장면.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이 무릎에서 떨어졌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렸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갖다 대봤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던 겁니다. 60년 가까이 살면서 영화를 보고 울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 사람이 한국어도 모르고 조선의 역사도 모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이 조용했어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크레딧이 뜨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코트를 짚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출구 쪽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손등으로 뺨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그제야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주웠어요. 펼쳐봤습니다. 첫 10분치 메모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 2시간은 백지였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택시 경적, 공사 소음, 누군가의 웃음소리. 방금까지 극장 안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편집장에게 취재 끝났다고 문자를 보내야 했거든요. 화면을 켜고 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뭘 써야 할까요? 동양의 눈물 장사 예상대로.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써둔 그 깔끔하고 간결한 첫 줄. 그걸 치려고 했는데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 강물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폭발 한 번 없는 영화였습니다. 전투 장면도 없었어요. 슈퍼히어로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북미 50개 도시, 15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개봉 2주 만에 범죄도시사의 북미 기록을 넘었고 3주 차에는 서울의 봄과 극한 직업까지 추월했습니다. 한국 사극이요. 570년 전 이야기가요. 그날 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의자에 앉았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며칠 전 만들어둔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열었죠. 동양의 눈물 장사 예상대로. 커서가 그 문장 끝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칠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리뷰를 써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2~3시간이면 초고가 나왔어요. 구조를 잡고 핵심을 짚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이상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는 넘쳐나는데 그걸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처음 웃던 소년의 얼굴, 나무살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굳어버린 촌장의 표정, 강물 위에 떠있던 작은 몸. 전부 선명한데 단어가 안 나왔어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도망치듯이요. 뭐라도 검색하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았거든요. 검색창에 더 킹즈 워던을 쳤습니다. 로튼 토마토 페이지가 떴어요. 관객 점수 96%. 어젯밤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숫자였죠. 한국계 미국인들이 후하게 준 점수일 거라고 치부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리뷰를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역사를 전혀 모르고 봤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름을 봤습니다. 제니퍼 M. 한국계가 아니었어요. 내 생애 첫 사극 영화였는데 슬프고 연기가 훌륭했다. 데이비드 K. 웃기면서도 깊이 감동적이다.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영화. 사라티. 스크롤을 내릴수록 비한국계 이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만 운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레딧으로 넘어갔습니다. 영화 커뮤니티에 스레드가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촌장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썼더군요. 올해 스크린에서 본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그는 항상 무대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 밑에 진심이 있다. 그 이중성이 캐릭터를 위대하게 만든다. 촌장 역의 배우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유해진. 그제야 이름을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전미도라는 배우에 대한 글이 베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대사로 영화의 깊이를 바꿔버렸다. 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전부 찾아보고 싶다. 박지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으로서의 무게감과 소년의 순수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세상에 또 있을까? 올해의 발견이다. 그리고 한 리뷰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보다 더 처절하고 그 어떤 블록버스터보다 더 긴박하다. 이 문장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었어요. 탭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유튜브로 갔어요. 더 킹즈 워던 푸드로 검색했더니 영상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클릭했어요. 대만의 젊은 여성 크리에이터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린 산나물을 물에 불리고 된장을 풀고 보리밥을 짓고 있었어요. 영화 장면이 중간중간 삽입됐습니다. 단종이 밥을 먹는 바로 그 장면. 완성된 산채 비빔밥이 화면에 나왔을 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70년 전 강원도 유배지의 밥상이 2026년 대만 부엌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번역해봤어요. 영화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만들어봤는데 단순하지만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주에 영월 갑니다. 현지에서 먹어볼게요.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같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쪽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서점가 소식이 떴어요. 영화 개봉 이후 한 달간 단종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65%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광수라는 작가의 소설 단종 예산은 80배나 팔려나갔고 조선왕조실록 관련 서적은 2.9배 늘었다고요. 영화 한 편이 570년 전의 역사를 서점가에서 부활시킨 겁니다. 한국 안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만 부엌에서 밥상이 재현되고 미국 레딧에서 조선시대 충신의 의리가 분석되고 한국 서점에서는 500년 전 실록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 리뷰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1000단어 쳐내고 송고하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기사가 아니었어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받더군요. 리뷰 언제 들어오냐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책상에서 쓸 수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현지 취재가 필요합니다. 편집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한국? 왜? 리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그냥 쓰면 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 영화가 1400만 명을 극장으로 끌어들인 게 단순한 흥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예산 생각 좀 해, 마이클. 한국까지 갈 만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흘이면 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흘. 딱 나흘만. 이틀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3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서울에서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흘밖에 없었으니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바로 영월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청룡포 보러 가시는 거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더니 직원이 웃었어요. 요즘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말표는 벌써 매진됐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이 영월행표를 사는 게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빌딩이 줄어들고 산이 늘어났습니다. 콘크리트가 사라지고 나무가 채워졌어요.
맞은편 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셋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다들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국어였지만 단종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고유 명사는 어떤 언어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한 친구가 창밖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분이었어요. 깊은 산 사이로 강이 보였고 기차는 그 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70년 전 그 소년도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 한양에서 영월까지. 왕에서 죄인으로. 16살 나이에 이 산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기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맞은편 대학생들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월까지 2시간 반. 핸드폰도 안 받고 노트도 안 폈어요. 그냥 흘러가는 산과 강만 봤습니다. 영월역에 내린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서울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장릉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화 보셨죠? 이미 익숙한 질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매일 태워요. 전국에서 오시는데 외국분들도 많아요. 주차장에 도착하니 차가 꽤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봤어요. 서울, 부산, 경기도. 전국 각지에서 온 차들이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숲길이 나왔어요. 걸으면서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500년 왕조의 무덤이 하나의 체계로 보존되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미국에는 200년 넘은 건물도 유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570년 된 무덤을 지금도 돌보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길이 트이면서 앞이 보였습니다. 능이었어요. 둥근 언덕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소박했습니다. 봉분 앞에 상석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나무들이 이상했습니다. 곧게 서 있지 않았어요. 전부 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들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570년 동안 한 그루가 아니었어요. 능을 둘러싼 소나무 전부가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절하는 소나무라고 부른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는 빛의 방향이나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직접 보면 그런 설명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압도적이니까요. 그 옆에 또 다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엄흥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왕의 명령이었어요. 단종의 시신에 손 떼는 자는 본인은 물론 3대가 몰살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엄흥도는 홀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렀어요.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줄 알면서도요. 안내판 앞에 서양인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읽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능 앞에 한국인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까 그 서양인 남자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570년 전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개를 저절로 숙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어요. 뭔가 적으려고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나무의 각도? 방문객 수? 절하는 사람의 국적? 아니었습니다.
이건 숫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석 앞에 섰어요. 봉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숙여졌어요. 왜 숙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릉을 나와 택시를 타고 청령포로 이동했습니다. 10분 남짓 달렸을까요?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고 잔잔한 강이었습니다. 동강이라고 하더군요. 택시가 선착장 입구에 멈췄어요. 내리는 순간 눈앞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청령포 방문객이 전년 대비 8배로 늘었다는 기사를 읽긴 했지만 직접 보니 숫자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어요. 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사람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2시간. 나루배가 2대밖에 없다고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가 넘고 있었어요. 2시간이면 6시. 해가 기울겠네요. 하지만 줄을 섰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가 들렸고 중국어가 들렸고 일본어도 들렸습니다. 바로 앞에 젊은 남녀가 서 있었는데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호주 억양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줄이 길 줄 몰랐어. 하지만 꼭 오고 싶었어. 영화 보고 나서 계속 생각났거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마지막 장면. 강물 장면 말이야. 여자가 말을 멈추더니 그냥 조용히 앞을 봤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드디어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나루배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어요. 작은 배였습니다. 한 번에 20명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배에 올라탔어요.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풀었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조용히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내려서 땅을 밟았어요. 발밑이 단단했습니다. 흙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노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세가 사방을 감싸고 있었고 강물이 그 산을 비추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의 바로크 성당이나 할리우드 영화 속 CG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담백한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한복이라는 옷의 색감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원색의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배합에서 깊이가 나온다고요. 이 풍경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 눈에는 수묵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 폭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종류의 시각적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밟아온 길이었죠. 앞에서 걷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굵기도 압도적이었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거대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관음송. 수령 600년 이상.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는 의미에서 볼관, 들을 음자를 써서 이름을 붙였다고요. 600년. 이 나무가 600년을 여기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종이 이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도 이 자리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 소년이 이 나무를 봤다는 겁니다.
나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껍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600년이 손끝에 닿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증인이었어요. 이 나무는 그 소년의 슬픔을 보았고 그 소년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600년 동안 한자리에 서서요.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16살. 내 손자와 같은 나이입니다. 뉴욕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주말이면 피자를 시켜 먹는 아이. 그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지고 이 깊은 산골에 홀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걸으니 작은 돌탑이 보였어요. 망향탑이라고 했습니다.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단종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돌을 하나하나 쌓은 탑. 16살 소년이 돌을 줍고 올리고 쌓으면서 집을 그리워한 겁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고 궁궐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살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요. 돌탑은 작았어요. 아이가 쌓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호주에서 온 그 커플이 관음송 앞에 서 있었어요. 여자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600년. 믿어져?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 나무가 그 소년을 봤다는 거잖아.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장릉에서도 느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서가 있었어요. 어린 군주의 고결한 성품,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백성들의 의리. 서구인인 제게는 생소한 유교적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선이 극에 달리 읽혔어요.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품위, 약한 존재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의 연대. 그건 유교라는 틀을 넘어서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본능이었습니다. 국경이 의미 없어지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소년도 이 나무 아래서 하늘을 봤을 겁니다. 한양을 그리워하면서요.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요. 6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제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나무 아래에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요. 청령포를 나왔습니다. 다시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선착장에 내려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관음송의 거친 나무 껍질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고 장릉 소나무들이 기울어진 각도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식당이 하나 보였어요.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 옆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사진이 있었어요. 비빔밥 사진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안은 아담했습니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고 절반쯤 차 있었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메뉴판을 건네주셨는데 한글이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산채 비빔밥으로 보이는 것과 국물 요리 하나. 다슬기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영어로 한마디 하셨어요. 영화 봤어요? 네,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단종이 드시던 음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청령포 쪽 산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건넜던 강물이 저녁빛을 받아 어둡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돌솥에 담긴 비빔밥과 뚝배기에 담긴 국이었어요. 할머니가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먹었어요. 산에서 나는 것들로요. 화려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요. 비빔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리밥 위에 말린 산나물 몇 가지가 올라가 있었고 된장과 고추장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뉴욕에서 먹어본 어떤 요리와도 달랐습니다. 재료가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 밥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비기 시작했어요. 밥과 나물이 섞이면서 고추장의 붉은색과 된장의 갈색이 어우러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퍼졌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의 맛, 나물의 맛, 된장의 맛, 산에서 나는 것들의 맛이었어요. 삼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뭔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는데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함께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570년 전에도 누군가 이 밥을 지었을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보리를 씻고 된장을 풀어서요. 궁중수라상 같은 건 차릴 수 없었겠죠.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산에서 나는 것들로 있는 것들로 정성껏 차린 밥상. 왕이었던 소년 앞에 백성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결국 그 밥을 먹었을 거예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손을 대지 않았겠죠. 왕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낯선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왕과 백성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졌을 겁니다. 밥 한 끼가 허문 거예요. 화려한 수라상이 아니라 보리밥과 나물이 허문 겁니다. 다슬기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맑고 구수한 국물이었어요. 담백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온갖 레스토랑을 다녀봤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도 가봤고 유명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도 먹어봤어요. 수백 달러짜리 와인도 마셔봤습니다. 하지만 이 밥 한 그릇이 달랐어요. 왜냐고요? 이 밥에는 57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570년 전에도 같은 땅에서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을 밥. 그 연결감이 맛을 바꾸고 있었어요. 밥 한 그릇이 역사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돌솥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다슬기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별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어요. 맨해튼의 네온사인과 빌딩 불빛 아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소년도 이 별을 봤을까요? 청령포 나무 아래서 한양을 그리워하면서 이 하늘을 봤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3시간을 보냈어요. 잠은 또 못 잤습니다. 뉴욕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만 했어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뒀던 파일을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동양의 눈물 장사 예상대로.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전체 선택. 삭제. 화면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였어요. 빠르게. 보리밥 한 그릇이 내 30년을 무너뜨렸다. 첫 문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장릉의 소나무들에 대해 썼습니다. 570년째 절하고 있는 나무들. 관음송에 대해 썼어요. 600년 동안 한자리에서 소년의 슬픔을 지켜본 증인. 엄흥도에 대해 썼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줄 알면서도 시신을 거둔 사람. 그리고 보리밥에 대해 썼어요. 57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재료로 만든 밥 한 그릇의 무게에 대해서.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빼곡하게 차 있었어요. 한 번 읽고 2번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원고 첨부. 전송.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맨해튼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영월의 밤하늘이 겹쳐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던 그 하늘이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4시간도 못 자고 잠결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이거 진짜야? 네. 이 기사 진짜 당신이 쓴 거 맞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면에 싣겠다. 문화 섹션. 일면이요? 30년 동안 당신 기사 본 중에 이번이 제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기사가 나갔습니다. 문화 섹션 일면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 내 30년을 무너뜨렸다. 부제가 붙어 있었죠.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보여준 것 예산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영화. 그날 밤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독자들이었습니다. 기사 읽고 바로 표 끊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봅니다. 영월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한국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산채 비빔밥을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편집장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이거 봤어? 뭘요? 구글 트렌드. 영월 검색량이 300% 올랐어. 미국에서. 지난주 대비로. 진짜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 왔어. 고맙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이었어요. 맨해튼 거리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570년 전 조선 유배지의 밥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호주에서, 미국 곳곳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산채 비빔밥을 재현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리밥에 말린 산나물, 된장. 570년 전 강원도 유배지의 밥상이 2026년 전 세계 부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서점에서는 단종 관련 도서 판매량이 2565% 급증했고 단종 예사라는 소설은 80배나 팔려나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영화 한 편이 570년 전의 역사를, 음식을, 기억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왕의 남자, 광해, 명량에 이어 역대 4번째 사극천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6위에 올라 겨울 왕국이를 밀어냈어요. 디즈니가 전 세계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만든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조선시대 16살 소년 왕의 이야기가 넘어선 겁니다. 북미에서도 범죄도시사, 서울의 봄, 극한 직업의 기록을 모두 추월했고요. 자막을 읽어야 하는 한국 사극이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한 달 뒤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바로 그 극장이었어요.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2번째였고 아내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또 울었습니다. 밥상 장면에서, 나무살 부러지는 장면에서, 강물 장면에서.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내년 봄, 그 나룻배 같이 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독자 메일을 확인했어요.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마이클 씨, 기사 읽고 영화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티켓을 샀습니다. 5월에 갑니다. 600년 된 나무를 보고 싶습니다. 서명은 제니퍼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영월에 가시면 장릉부터 가보세요. 소나무들이 570년째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 근처 식당에 들르세요. 산채 비빔밥을 드세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리우드는 세트를 짓고 CGI로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억 달러를 들여 왕국을 재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0년 된 관음송은 만들 수 없습니다. 570년째 능을 향해 기울어진 소나무도 만들 수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소년을 200년 뒤에 복권시키고 능을 세워준 민족의 마음은 더더욱 만들 수 없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을 실록에 남기고 570년이 지나도 그 슬픔을 잊지 않고 영화로 만들고 밥상으로 기억하고 나무로 전하는 사람들. 가장 한국적인 서사가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570년 동안 기억하는 힘.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진 것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